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2 수요 공급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을 다루는 거죠.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심화 내용 해가지고요 55페이지입니까? 거기 보시면 참고에 자, 수요 곡선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요, 우리가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립니다. 오케이? 자, 이때 거기 1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수요 곡선에 따르면 소비자가 첫 번째 단위를 구입할 때까지는 그래요. 사과를 하나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고 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위를 두 개째를 구입할 때는 1,000원보다는 좀 낮아요. 거기 보니까 9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 1,000원이란 이 의미가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소비자가 첫 번째 단위의 재화를 구입할 때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하려고 하냐?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표현했죠.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다. 이게 마지널 베네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요만큼의 베네핏을 높이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3번 보세요.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내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 자, 이걸요 우리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수요 가격 디맨드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 가격, 수요 가격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4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그 재화에서 얻는 한계 편익이 감소하는 거야. 오케이? 한계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소비를 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점차 커진다 그러면 우상향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참고를 보시면 수요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수요 법칙은 우하향해야 되는데 이 수요 법칙에 예외가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블렌 효과 이렇게 있고요. 베블렌 효과. 자, 베블렌 효과라는 것은 약간 폼생폼사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써 있죠. 과시 효과라고 돼 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요. 밑에 보시면 기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픈제. 저는 기픈제가 좋긴 한데 자, 이 기펜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과시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우선 기펜제가 되려면 열등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막 기펜제 소비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면 이런 거잖아. 라면, 막 패스트푸드 음식 이런 걸 막 소비한다고 과시하는 거 아니지. 과시랑 오히려 정반대 거리가 멀습니다. 자, 베블렌 효과라는 것은요.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상향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번. 자신이 값비싼 재화를 소비할 능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많이 구입하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오케이? 자, 베블렌 효과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구입량이 증가하니까 우상향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뭔가 우리가 소비자 선택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기펜제. 기펜제도요. 가격이 상승할 때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두 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형태는 같죠.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이거잖아. 근데 얘는 과시하기 위한 약간 느낌이 사치제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열등제 중에서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하죠. 열등제 중에서 이 대체 효과보다 여러분 대체 효과는 제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삐딱선이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다시 또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수학적 도출. 요거는 우리 저절로 많이 하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수요 곡선을 우리가 그래프로 봐서 해석하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 수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1번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동그라미 치세요. 아, 대한민국 전체에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 A, B, C, D, E, F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요 첫 번째 소비자 A라 하고 밑에 B라는 두 명의 소비자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A 소비자, B 소비자가 있어.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시장 전체 수요 물건을 얼마나 사겠다 이건데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A와 B는 몇 개 살려고 하니 가격이 주어졌어요. 우리 수직으로 돼 있는 그게 바로 P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량이 어떻게 되니? 자, 수평으로 합한다는 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을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수평축이 Q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있는 것처럼 Q로 정리해서 나타낸다. 우리는 개별 소비자를 소문자로 써서 QA, QB 이렇게 해서요. 시장 전체 Q 이렇게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문자로 쓸까요? 아무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 문제 많이 볼 거야.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수평으로 합한다는 건요. Q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Q로 정리해서 더해라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나와 있는데 얘를 잘 보시죠. 자, A의 수요 곡선이 거기 만약에 이렇게 있어. P 수요 곡선이 5-2분의 1 Q A. 아니 이게 우리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요.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몇 개를 살래? 그걸 나타내요. 그 다음 B는요. 거기 보시면 5-3분의 1 Q, B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A의 수요 함수랑 B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의 수요 함수는요. Q, A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2 P 이렇게요. Q로 정리하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Q로 정리하는 거와 QB는 네, 그래서 15-3 P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해 볼까요? 자, 시장 전체 수요 우리 대문자 Q라고 하면 QA 더하기 QB 이렇게 되고요. 단순히 두 개 합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중간에 과정까지 이렇게 쓸 건 아니고 그냥 더 하시면 돼요. 25 마이너스 5P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잘 그려져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하시고 근데 이 경우는 수직축 절편이 지금 둘이 똑같잖아. 5로. 단 이 경우는 이 경우라 쓸게요. 이 케이스는 수직축의 절편이 같기 때문에 수직축의 절편이
같아요. 그땐 단순히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직축 절편이 다를 때는요 밑에 뭐 살짝 문제도 있긴 하고 우리 뒤에 많이 볼 텐데 굴절되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합했잖아요. 수평으로 합했는데 여기 보시면 합할 때 5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나는 물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A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있고 B가 또 뭐 이렇게 있고 그럼 둘이 수평으로 합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수평축 거의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가 A가 10이고 여기가 15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 더하면 25 해가지고 훨씬 더 완만하게 여기 절편은 똑같게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B가 여기 나와 있는 A로 할까? B로 합시다. B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으로 더하긴 더하는데요. 이렇게 되긴 하는데 가격이 여기가 5였어. 5보다 높아도요. 이렇게 B는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뭐 나중에 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참고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 있는데 가볍게 좀 봐주시죠. 요즘 이제 네트워크 시대이면서 사실 뭐 AI 시대가 되고 했지만 네트워크 인터넷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외부성이 발생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에 대한 개인의 수요는 다른 사람의 수요와 관계없이 그거 보세요.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 독립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호에 맞춰서 내가 소비를 하거든. 근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소비이론에서 보면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은 과거의 나, 습관 또는 다른 또래의 소비 성향의 영향을 받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좀 복잡해져서 우리는 독립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2번 보시면 네트워크 있는 재화가 어떤 재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트워크, 철도, 전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기, 팩스, 내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전화, 휴대폰을 나만 있어. 어디다 전화 걸어요? 전화 걸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 같은 휴대폰 같은 경우 뭐 팩스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죠. 요즘 누가 팩스 보냅니까? 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죠. 이런 일부 재화의 경우는 어떤 개인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재화의 수요가 그 재화를 구입하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인스타 가입하시고 계십니까? 다 이렇게 계정 있으세요? 인스타가 있고요. 온스타가 있어. 온스타라고 할게요. 구독자가 요만큼이야. 가입한 회원수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입할래요? 여기 가입하지. 여기. 왜요? 왜 여기 가면 사람도 없고 노는 사람도 없고 재미난 뭐 정보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관계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많이 있는 곳으로 막 쏠리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더욱더 커져요. 눈덩이 커지듯이 구름대 같이 몰려듭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네트워크 외부성 또는 망이다. 번역을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말로 그물망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망의 외부성,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번. 다른 소비자의 수요량의 증가함에 따라 어떤 개인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비하니까 나도 덩달아 사야지. 그게 양의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이 소비를 했더니 나는 사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공부 안 할래 신나게 우리 놀자 하고 다 불합격 길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런데 나도 가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남들 가는 길에 나도 별로 가기 싫다.
요게 이제 네거티브 외부성,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대표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밴드 이펙트 해가지고 편승 효과 요거와 3번 스노브 이펙트에서 속물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은 이게 농악이나 악대차처럼 서커스가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그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신나잖아. 갑자기 조용한 마을에 서커스가 오게 되면 휙.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화 소비가 많아서 유행, 붐이 불게 되면 개인의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밴드웨건이라고 하고요. 유행에 따라서, 붐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량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대세 효과, 악대차 효과, 밴드웨건을 이제 번역한 게 대세고, 학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구독자도 많은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일타 강사 그쪽에 쏠리면 뭔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2번 특정 액세서리나 의상이 유행을 하면, 유행이라는 말 잘 보세요. 유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비가 더 증가하거나 통신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나까지 그 재화의 내재적 가치가 더 커져요. 내가 같은 아이폰, 같은 갤럭시, 뭐 그쪽 아니면은 뭐 동호회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그러다 보니까 내재적인 가치가 훨씬 더 커져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구독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편승 효과와 같이 양의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살짝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잖아. 그러면 원래 소비량이 요만큼 증가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유행 붐의 효과가 하나 더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연두 색깔,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할게. 이게 존재하게 되면 수요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자,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소비량이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야. 원래 A에서 B가 일반적이라 합시다. 이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 오케이?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이렇게 더 증가합니다.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웨건 이펙트로 인해서 수요 곡선은 훨씬 더 완만해지고요. 됐죠? 자, 그 다음 거기 봅시다. 속물 효과 스노브 이펙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오히려 어떤 개인의 소비가 감소하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속물 근성이 있다. 스노브 이펙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 거기 나와 있는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특별히 디자인된 한정 수량된 스포츠카, 저런 걸 왜 사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이 너도나도 갖고 있는, 남들이 너도나도 가는 길, 그 길은 나는 가기 싫다 이거야. 홀로 고독스럽지만은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게 되면 자신만 그 재화를 갖고 있다는 거에 특권의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요런 마크 있잖아. 요런 마크 아십니까? 요런 마크 쇼넬이라 할까? 샤넬?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너도 나도 요런 마크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처럼 희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속물 근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스노브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노란 색깔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인데, 속물 근성이 발동하게 되면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서요. 이렇게 수요 곡선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진다, 비탄력적이 된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우리 똑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참고 시장 공급 곡선의 토출. 여러분,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개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이걸 다 서메이션 하면 돼. 1번. 자, 이것도 수평으로 합합니다. 수평으로 합하기 때문에 자, 수평으로 합한다는 얘기는 Q로 정리합니다.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해라. 네, 이해 가시겠죠? 자, 2번. 자,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할 때 반드시 개별 공급 함수를 Q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식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QA 이렇게 Q로 미리 정리한 거와 3P-C 그 다음 QB 4P-5 이렇게 되면 이걸 단순하게 합한다. 물론 이것도 수평으로 더하면서 굴절되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구체적인 문제 가지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공급 곡선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한번 봅시다. 의미라고 할게요. 공급 곡선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자, 우리 거기도 공급 곡선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곡선 우상향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높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체크하셔야 돼. 하나, 둘, 이거를 소비할 때 자, 우선 1번 오른쪽 그림의 공급 곡선에 따르면 공급자, 생산자가 첫 번째 단위를 생산할 때 한 개 생산할 때 이거 뭐 소문자 Q라고 쓸게요. 이 높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가 200 이렇게 있잖아. 생산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두 개째 생산했을 때는 300 이렇게 됐다는 것은 300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요. 소비자가 주어진 상품에 대해서 한 개 편익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 이건데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자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단위의 재화를 판매할 때 최소한 200원은 받아야겠다.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급 곡선의 의미는 한 개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금액, 요게 공급 곡선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러므로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자, 생산자의 한 개 비용이면서 공급자가 최소한 난 이만큼 받아야겠어. 가격인 이걸 우리가 서플라이 프라이스에서 공급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요 곡선의 그 높이를 수요 가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급 가격 이렇게 얘기해요. 자, 4번. 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탄력성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수요 곡선 상의 각점에서의 탄력성 이렇게 있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 탄력성.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 얼마나 변화하는가. 우선 이 공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데 수량이 얼마나 변화했니 해서 곱하기 100%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아예 H당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델타 P분의 델타 Q고요. Q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 상의 각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하고요. 기울기와 관련돼 있어 기울기의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수요 곡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네, 그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점에서 수요 곡선의 중점이라면 중점에서는 분자 분모의 길이가 같아서 가격 탄력성 1. 여러분 이거 그냥 거기 내용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세요. 뭘 암기하란 말입니까? 하면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 중점이라고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길이가 똑같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2점이라고 돼 있는데 2점에서가 탄력성이 1이에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아니면 얘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을 따라 우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밑으로 가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고요. 오케이? 이쪽 영역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서는 탄력성 어떻게 돼요? A점에서는 분모분의 분자에서 이게 다 분모가 빵이잖아. 자, 여기다가 한번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에서는 여기요. A점에서는 분모분의 분자 할 때 분모가 빵입니다. 분모가 빵이야. 빵이므로 자, 분모분의 분자 할 때 탄력성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반대로 여기 B점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 B점은 분모분의 분자인데 이렇게 쫙 하니까 분자가 빵이야. 그래서 B점에서는 분자의 값이 빵이므로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빵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우하방으로 이동할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이유는 여기 설명이 있고 총수익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산하는 문제는 잘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참고 거기 한번 볼게요. 참고 7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가격 탄력성을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기본적인 수요 곡선 얘가 있어요. 또 다른 수요 곡선이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고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분 탄력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입니다.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에요.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다를 듯 아니라니까. 이것도 길이 보면 이게 옆으로 돼서 직접 비교가 이게 편한 거잖아. 이걸로 해서 분모분의 분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걸 보면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에서의 탄력성과 B에서의 탄력성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다시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수요 곡선이 하얀 색깔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탄력성 보니까 옆에 이렇게 돼 있어. A와 B. 이 왼쪽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왼쪽 거랑 A와 B.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A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모분의 분자인데요. 지금 B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뭐는 같습니까? 분자는 같잖아. 그래서 이게 분모잖아. 분모분의 이 분자는 똑같지. 분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분모분의 문제 B가 그리고 살짝 여기 보면 비례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약간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 이런 형태가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이 항상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일 때가 직관적으로 보면 탄력성이 1일 때고 여기도 탄력성이 1일 때고요. 이래야지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제 쪼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탄력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력성 A보다는 탄력성 B가 더 작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와 역수로 관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거기 한번 보시면 D1과 D2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D1 주황 색깔이 기울기 더 가파르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탄력성은 작다. 기울기 수직이면 탄력성 빵이다. 요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오히려 이게 말이 뭐 C만 아니고요.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개 가격 탄력성과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니까 기본 강의를 잘 체크해 주시고 뭐 여기서 뭐 더 심화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공급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할 건데 공급 탄력성 자,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인데요.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한 점을 찾아요. 한 점을 찾게 되면 얘가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얘 공급 곡선이야. 얘가 Q가 되고 여기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전체다.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서 탄력성 되면 어떻게 돼요? 원점보다 전체가 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1번 볼까요? 공급 곡선이 가로축을 통과해서 요 가로축을 먼저 가로축 이렇게 그리면 먼저 가로축을 통과한 거야. 보통 이렇게 그리면 세로축을 통과해요. 살짝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 P가 Q 플러스 10일 때 자, 그러면 이 모든 점에서는 보면 원점분의 전체 했을 때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일 때는 원점과 전체가 길이가 같으니까 탄력성이 1인데 이거는 원점보다 전체가 더 크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은 1보다는 커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자, 실제 2번 보면 얘를 통해서 구해봤습니다.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직관적으로 이걸 봐주세요. 얘가 점차 이렇게 가면 공급의 탄력성 어떻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원점과 전체가 요거 차이잖아. 근데 얘가 저 멀리 태양이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야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니가 똑똑하네 그 멀리 은하계나 태양계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봐보세요. 아이고 이 도토리들이 뭐 키도 작으면서 뭐 키재기 하고 있구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데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서 본 저 차이 원점분의 전체가 그래요.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1에 수렴한다. 이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D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원점분의 전체인데 원점까지 거리가 빵이잖아. 빵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공급 곡선이 수량축을 통과할 때 요거 반대로 나와 있는데 잘 보시고요. 뭐 그렇게까지 몰 건 아니야. 요것만 그냥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Q고 P 자,
자, 원점을 통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45도선 아니어도 돼요. 자, 거기 책에 얘가 잘 나와 있어요. 30일 때 10, 그 다음 33일 때 11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분해서 약간 보긴 할 건데 그게 좀 힘들 때는 변화 크기 해가지고 살짝 본 다음에 리미트 본에서 이제 약간 도함수 해가지고 미분을 할 건데 그것까진 필요 없고요. 실제로 살짝 한번 거기 구해 놓긴 했어요. 아니 거기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 가격이 10% 상승해서 10에서 11로 10% 상승하면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의 상승률 어떻게 됩니까? 원래 10이었었는데 11에서 10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거니까 진짜 이게 숫자로 너무 뉴메리컬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살짝 이제 약간 어림짐작이라 할까? 완전한 이꼴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에서 33 이렇게 되니까 수량이 30이었었는데 33에서 30을 뺀 이렇게 여기는 뭐 좀 딱 떨어지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10% 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번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가격과 공급량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도 정확히 10% 증가한다. 3번 따라서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 경우에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점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점을 통과하는 여기 이 위에도 다 1이야. 찾아보시면. 오케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중에 요거 비슷한 거 많이 얘기할 거야. 4번 별표 하시고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 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면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 여러분 살짝 봐봐요. 원점을 통과하면 요거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P는 뭐 기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AQ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요거랑 변화하는 게 똑같지.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을까? 심하니까 가능하겠지. 변화율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표시하면 요거 A는 그냥 상수야. OQ 이렇게 할게.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A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A는 그냥 A에서 A니까 빵입니다. Q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공급의 탄력성 어떻게 돼? P 가격 변화율아 이게 지금 이게 빵이죠. 얘는 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과 요거의 변화율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탄력성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요 공급에 응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 뒤에 89페이지 쪽에 가보시면 임대료 규제와 주택난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죠. 왜 규제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가격을 통제하면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합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여기는 장기. 네, 이렇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는요, 갑자기 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고요. 장기는 좀 이렇게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조정이 가능해서 이게 공급 곡선이야. 우상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도요. 단기에는 좀 약간 살던 집이니까 좀 약간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는데 장기에는 좀 이렇게 탄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의 그래프에 더 그리시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볼까요? 단기에 찾았죠? 단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은 수직.
얘가 수직 이렇게 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빵이요. 2번 단계는 임대료가 변해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좀 약간 비탄력적입니다. 얘도 탄력성이 작아. 비탄력적이다. 비탄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3번 따라서 임대료를 균형 수준보다 낮은 P1의 수준에 맞췄다라고 합시다. 요거보다 낮은 요 수준에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이만큼 발생하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게 초과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excess demand. 오케이? 자, 4번.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주택난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장기가 되었어. 장기가 돼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초과 수요잖아. 초과 수요가 죄송해요. 더 커지지. 여기까지 이게 바로 초과 수요잖아.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도 커지면서 그러면서 수요의 탄력성도 커지기 때문에 자, 1번 임대료를 P1에서 규제하면 주택 임대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 임대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 상업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임대주택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 된다. 이해 가시겠죠? 4번 볼까요? 따라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 규제로 인한 초과 수요가 더 커져서 앞에 나타내는 제목에 보시면 주택난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난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좀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가격 통제까지 봤고요. 조세 파트를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파트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교재 99페이지가 보시면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때랑 우리 이건 기본 강의 때도 강조해서 했습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데 1번이 생산자에게 물품세 부과되었을 때 비용이 증가해서 상방 이동하고요. 소비자한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있고요. 여기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로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좀 싸게 물건을 사려고 하고 생산자는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여기 텍스라는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생산자한테 부과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뭐야? 거기 책으로 가보시면 1번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생산자들은 단위당 조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요. 상방으로 이동. 이해 가시겠습니까? 생산자들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고통을 받게 되니까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이만큼 더 가격 올려서 물건 팔래.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소비자가 싫어 그럼 나 안 사 이러니까 100원이라는 텍스를 전부 다 소비자한테 떠넘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볼게요. 3번에 나와 있죠. 100원의 조세를 이제 소비자한테 거기 보시면 원래 1,000원이었었는데 1,060원을 받고요.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 수취하는 가격은 조세부가 전보다 낮은 960원.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은 그림 나와 있죠. 40원만큼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랑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 자주 출제됩니다. 자, 반면에 이 스토리를 바꿔서요.
텍스가 소비자한테 부과됐어.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100원씩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 편익이 감소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조세를 포함한 가격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편익만큼 돈을 내려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세 부과 전에 소비자가 7번째 단위 사과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7번째 사과를 구입하려고 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었냐면 이 수요곡선이 높이죠. 1,000원까지 지불 의사가 있는 거야. willingness to p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아니 3번 보시죠. 단위당 100원의 조세가 부과돼도 7번째 사과에서 소비할 수 있는 효용, 이 편익은 1,000원 그대로야. 그러니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여전히 1,000원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4번 보세요.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각 단위 재화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조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나는 최대한 맥시멈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1,000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생산자한테 다 생산자가 좀 했으면 좋겠지만 뭐 떠넘길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100만큼 오른쪽에 위아래 그림 다 있잖아. 다 같이 보세요. 하방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수요 곡선은 거기 보시면 D0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수요 곡선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100원을 부과한 만큼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D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하고요. 소비자가 수취하는 생산자 거기 보시면 생산자한테 이만큼을 주는 거야. 생산자한테 960원 주고 사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에랑 똑같이 1,000원 낸 거랑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내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변화가 없었으면 똑같을 텐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니까? 자, 이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아니, 거래량이 7개면 거의 Q0면 상관없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뭐 40원입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0원이네요. 생산자가 40원 내는 거네.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냥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하세요, 푸세요.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로 이해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빨리 계산 문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자, 결론 중요하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세가 생산자한테 부과되든 소비자한테 부과되든 아무 상황이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인 조세 부담은 탄력성이 중요한 거야. 누가 힘이 세냐. 힘이 세다라고 하면 힘이 세다는 의미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고요. 가격 탄력성이 커 이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힘이 세면 소비자가 조세의 대부분을 생산자한테 떠넘길 거야. 야, 네가 내. 뭐 생산자도 그렇게 할 거고요. 생산자가 힘이 세면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요.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미치는 전가와 기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세는 워낙 많이 나와서 요즘 이제 보조금도 자주 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피긴 해야 되는데 그냥 잉여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 생산자에게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자, 또 반면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부과되었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죠. 1번. 아래 그림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균형 가격은 P0, Q0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2번. 생산자에게 단위당 S1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줘. 야, 너 이거 좀 생산할래? 이거 싫은데요? 아니야, 생산해. 내가 돈 좀 대줄게.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부과하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증가해. 당연히 더 많이 생산을 하겠지. 자, 3번.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P1으로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밑에 살짝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가 거기 보시면 원래 이제 시작할 때 012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공급 곡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의 지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물건을 더 싸게 산다니까? 소비자 가격이 이거야. 우리는 피소라고 쓰죠. 아니 그러면 생산자들은 손해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고. 012 찾으면 012가 어디야? 여기 위지. 주의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여기가 2.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렇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럼 아니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는 거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잉여의 크기를 체크하셔야 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자,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더 싸게 물건을 사니까 이 하늘 색깔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되시겠죠? 오케이. 아니 근데 생산자는 어떻게 돼? 생산자는요 걱정 안 해도 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게 원래 생산자 잉여야. 책에서는 이제 변화 크기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거라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요. 이해 가시죠? 거기 보시면 B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정부에 보조금 관련한 지출액은 얼마? 이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삼각형 이 빨간 색깔이 바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 잉여가 A만큼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S1의 보조금을 하락하지만 보조금을 합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subsidy 뭐라고 쓸게요.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자, 5번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거 5번은 그냥 별표하세요. 이 조세부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세서 탄력성이 크면 조세 부담이 작죠. 마찬가지야. 이 보조금일 때도 뭔가 가격이 되게 민감하잖아. 그러면 역시 혜택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생산자가 약간 상승하니까 보조금의 혜택은 거기 보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다시요. 공급자가 힘이 센 거야.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덜 피해를 보고 혜택도 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한번 보세요. 단위당 보조금이 S1이고 보조금 이후의 거래량이 이렇게 Q1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의 크기 구하세요. 사회적 후생 손실,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거야. 6번. 보조금의 지급액은요. ABC. 이게 바로 보조금 지급액이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빠져나가고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이 삼각형.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부담. 아니면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 사중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deadweight lo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소비자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소비자한테 보조금이 지급됐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보조금이 지급하면 정부가 소비자한테 이제 돈을 준 거야. 돈을 줘. 소비자들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건 사세요. 이거 이번 달 내로 안 사면은 이 쿠폰, 바우처 없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사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소비자에게 S1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단위당 보조금 크기만큼 증가합니다. 그 디밴드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상방 이동한다고.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방 이동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D1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곡선 자체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0, 1, 2. 맨큐의 경작에서도 보면 0, 1, 2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2번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시장 가격은 올라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샀지만 정부의 보조금 받았으니까 그거 빼고 남은 거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전보다 싸게 구입한 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이때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의 합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역시 이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사중 손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셀프로 반드시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는 보통 종량세 부과했을 때 얘기하는데요. 자, 심층 연구 보시면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 종가세를 부과 시 미치는 효과 요거요. 근데 밑에 그림 암기하셔가지고요. 그냥 기계론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편해요. 그래도 살짝 아이디어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할게요. 생산자에게 부과했어. 여러분 앞에 얘기한 것처럼 종량세 뭐 이렇게 되면 수량의 얼마 단위당 이렇게 하는 거니까 평행이동이야. 근데 이건 기울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기울기가 변화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생산자에게 종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세금 낸 다음에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만큼은 그대로 최소한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조세를 포함한 가격, 그러니까 조세를 포함한 가격이 조세액만큼 그래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잘 나와 있는데 얘를 보세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40이야 40. 자, 30개를 사려고 할 때 판매하려고 할 때요. 생산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얼마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전 40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생산자한테 50%의 종가세가 부과됐어. 그러니까 절반을 내래. 아니, 그럼 여러분, 세금을 낸 다음에도 나는 무조건 뭐 딴 건 잘 모르겠고 40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한테 부과가 돼서 세금을 낸 이후에, 세후에 여기 나와 있는 30개 소비할 때 4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T가 지금 세율이 0.5, 50%라고 합니다. 50% 날라간대. 그러면 반띵하고 40이 되려면 80이 돼야지. 80. 이해 가세요? 자, 거기 70이면은 140이 되고 2배가 돼야 됩니다. 70일 때는 140이 돼야지. 140 받은 다음에 반띵. 절반 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7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화살표에 나와 있습니다. 재화를 80에 판매해야지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세를 납부하고 나면 40원이 남는다. 이해가시죠? 3번. 종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조세 납세 후에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은 불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후 종가세가 납부되었을 때 나는 40은 그대로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 T의 종가세가 부과된 후에 공급곡선의 식을 구하려면 식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시죠?
원래 가격이 있어. 원래 가격이 있는데 세금 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P가 있었는데 세금 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의 새로운 가격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내가 이 가격을 이만큼 뺀 다음이 여기 보시면 40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P가 10 플러스 우리 이걸로 했었죠. P가 10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으면 T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면 얘가 P 대신 얘가 바뀌는 거야. 1-T의 P 해가지고 10 플러스 Q. 아니 여러분 거기에도 잘 나와 있듯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여기도 당연히 올라가겠지. 10인데 20으로 올라가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P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1-T분의 10 요걸로 쓸게요. 그냥 10 플러스 Q. 이거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긴 한데 요즘 유행해요. 그래서 잠깐의 유행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문제가 이제 조세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들 잘 푸세요. 그래서 종가세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종가세가 부과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자, 2번 생산자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과된다라고 할게요. 소비자에게 종가세가 부과 시 이렇게요. 자, 그럼 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까지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든 뭐 원료가 어떻게 가든 난 상관없어. 나 얼마까지 돈을 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요 소비자님 요즘 김치 가격이 비싸가지고요 가격을 올려받아야겠어. 그건 난 필요 없고 그냥 짜장면 가격 8,000원입니다. 8,000원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변하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한 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실제로 지불하려는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죠. 자, 여기다 한번 그릴게요. 그림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림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근데 소비자가 자기가 지불하려는 가격의 절반, 뭐 50%면 그렇고 그거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얘가 기울기가 여기는 이제 가격이 아예 없으니까 내는 게 없고요. 얘가 이제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반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안쪽으로 갑니다. 기울기 완만해져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3번 종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포함해서 소비자는요. 세금을 포함해서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거기 밑에 보시면 내가 30개를 산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니까 최대한 80까지. 이 안에 뭐 짜장면 가격 할 때 원유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조세가 얼마 들어가 있고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그냥 30개 할 때는 최대한 80까지 낼 생각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소비자한테 갑자기 정부가 세금 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만큼이 세금으로 빠지니까 난 이만큼 실제로 세후 이건 세전, 세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무튼 이만큼까지 나는 더 내겠어. 세금 또 이만큼 내야 되니까. 이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세율 T의 종가세가 부과되는 후 수요 곡선을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만해졌죠. 그래서요. P가 더 싸졌죠. 그래서요. P를 암기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가성비 좋습니다. P를 여기서는 1-P를 곱해줬는데 여기서는 1-T로 해가지고 P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나와 있어요. P는 해가지고 1-T를 Q에다가 곱해줬다. 뭐 그렇게 전체에다 해도 되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생산자한테 종가세 부과했다. 원래 P에다가 1- 여기 보시면 T를 곱해준다. 소비자한테 부과했다. 그럼 수요 곡선이 변화하는데 P 값이 1- T로 나눠준다. 오케이? 그게 새로운 P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게 되면 수요 공급 이론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Q&A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연습 삼아 해설이 자세하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